어디서 장사나 하는 게 감히 내 딸한테 병원 심부름을 시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딸은 너랑 급이 달라. 입술 안쪽이 터졌는지 비릿한 맛이 났어요. 그런데 더 아팠던 건 옆에 있던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당신도 말을 좀 가려서 하지 그랬어. 20년 동안 시댁 제사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병원을 따라다니고 생활비까지 보태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가족이라 믿은 게 아니라 제가 끝까지 참고 해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입가에 피를 닦은 뒤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그날 이후 시댁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하나씩 멈췄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기운 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숙이고 올해 56입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최정자 씨의 대학병원 정기검진을 사흘 앞둔 날이었어요. 저는 읍내에서 20회 가까이 백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이면 근처 공장 직원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작은 식당입니다. 큰 돈을 버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 생활을 오랫동안 책임져 온 가게였죠. 그 주 금요일에는 인근 공장에서 40명 단체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 큰 예약이라 제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누이 강유진에게 처음으로 부탁했습니다. 유진은 48살이고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디를 가든 자랑부터 하는 딸이었어요. 유진아, 금요일 오전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어머니 검사만 받고 오시면 돼. 내가 그날 단체 예약이 있어서 그래. 유진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저 금요일에 상담 2개 있어요. 그래. 그럼 오전에 하나만 조정하면 안 될까?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유진이더러 손님 예약을 미루라는 거냐? 어머니, 저도 그날 예약 손님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못 움직여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백반 팔면서 무슨 예약 타령이야. 하루 문 닫으면 되지. 그 말이 참 서러웠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도 보태고 집안 행사도 치렀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좋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유진이 시간이 귀하면 제 시간도 귀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겁니다. 어디서 장사나 하는 게 우리 딸이랑 같다고 말댔구야. 입술 안쪽이 따끔했고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묻었습니다. 유진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때려? 그 말을 듣고 저는 적어도 유진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도 언니도 엄마 성격 알잖아요. 그냥 언니가 병원 다녀오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유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내가 맞았는데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니도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강재훈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말을 좀 좋게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가 맞았는데 내 말투가 문제라는 거야? 엄마가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 유진이 바쁜 거 알면서 굳이 일을 만들어. 그럼 나는 안 바빠? 당신은 가게잖아. 하루 정도 문 닫으면 되지.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 손바닥보다 더 아팠습니다. 우리 집 생활비 대부분은
그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관리비도 자동차 보험도 생활비도 상당 부분 제가 부담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매달 보내던 30만 원과 병원에서 들어가는 자잘한 비용도 대부분 제 통장에서 나갔고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제가 하는 일은 고작 가게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로 입을 헹구고 거울을 봤어요.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미수가 이번에도 내가 병원 가냐? 며칠 전 제가 단체 예약 때문에 고민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한참 화면만 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게 올라왔습니다. 저 뺨 맞았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어머니요. 재훈이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래요. 아버지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수가, 내가 지난달에도 말했지? 네. 내가 번 돈으로 재훈이 개인 돈까지 대신 내지 말고 시댁 생활비도 내 책임처럼 떠안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것하고 내가 전부 책임지는 건 다르다.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집이라면 이제 자기들이 해봐야지. 저는 거울 속에 부어오른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한 번만 더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그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들고 그대로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수첩에 적혀 있던 금요일 병원 일정을 지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한 가지 이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남편에 대한 정도 남아 있었고 며느리가 조금 더 하면 집안이 편해진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시댁이 이렇게까지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했고 월급도 꼬박꼬박 가져왔어요. 저는 시장 한쪽에서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장사는 제법 잘 됐고 친정아버지는 제가 장사에 소질이 있다며 늘 응원해 주셨죠. 그러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딱 3년만 고생하자. 자리 잡으면 당신도 편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아버지가 읍내에 나온 오래된 2층 건물을 사주셨습니다. 1층은 식당으로 쓰고 2층 일부는 창고와 작은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어요. 아버지는 계약을 마치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이건 내 밥줄이다.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평생 일할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라. 남편 사업 잘 되든 못 되든 이건 건드리지 마. 그래서 건물은 처음부터 제 명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시에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돈이 딸 생각 많이 하셨네. 재훈이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만 내가 고생하면 되겠다. 그 자리 잡을 때까지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남편 사업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한번 접었다가 다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거래처 대금까지 밀렸습니다. 결국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주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내가 내장인이라서 도와주는 거다. 그래도 빌린 돈은 빌린 돈이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한번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미수가, 재훈이는 갚을 생각이 있냐? 저는 늘 남편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일 알아보고 있어요. 당시 큰아이는 고등학생이었고 둘째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돈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식당에 나가 국을 끓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면 시어머니 집에 들렀어요. 장을 봐드리고 반찬을 넣어드렸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으셨을 때는 2달 동안 병원을 오갔고 백내장 수술 때도 제가 보호자로 따라갔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며 정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는 병원 날짜를 제가 따로 적어 놓았어요. 유진은 늘 말했습니다. 언니가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고맙다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에는 다른 뜻도 있었습니다. 언니가 계속 해주세요. 제가 독감에 걸려 누워있던 날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약 떨어졌다. 어머니, 제가 오늘 열이 많이 나요. 재훈 씨한테 부탁드릴게요. 재훈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 약국만 다녀오면 되는데요. 그냥 내가 잠깐 갔다 와. 차 타면 금방이잖아. 저는 결국 마스크를 쓰고 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번쯤 생각했어요. 왜 항상 나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면 또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힘든 날이면 가끔 설거지를 해줬고 술을 마시면 이런 말도 했거든요. 미수가 당신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간다. 그 말을 저는 고맙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대로였어요. 정말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뺨을 맞은 날 저녁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와 풀렸대. 금요일 아침 8시 반까지 가.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맞은 건 끝난 일이고 시어머니 화가 풀렸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못 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금요일에 가게 있어. 아까 일 아직도 삐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훈 씨, 나 맞았어. 알아. 그러니까 엄마도 화 풀렸다고 하잖아. 어머니 화가 풀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편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병원은 당신이나 유진이가 가. 미수가. 나 12년 했어. 이번에는 자식들이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매달 25일 시어머니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던 30만 원도 해지했습니다. 작은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인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켜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7시 반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당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40명 단체 손님이 오기로 해서 전날부터 갈비를 재워두고 국도 큰 솥으로 끓여야 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어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손이 없어서 못 받았어. 엄마 병원 9시 반 예약이야. 알아.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어? 저는 불을 줄이고 남편을 봤습니다. 못 간다고 했잖아.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뭘?
엄마랑 싸웠다고 병원까지 안 모셔?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 시어머니이기도 해. 맞아. 그래서 12년 동안 내가 모셨어. 오늘 하루는 아들이 모시면 되겠네. 남편은 시계를 봤습니다. 나 오늘 사람 만나야 해. 나도 손님 만나. 당신 손님이랑 내일이 같아? 그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말이네. 뭐가? 당신도 내가 하는 일이 우습다는 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 뜻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인데? 주방에서 일하던 순자 언니가 우리 쪽을 한번 봤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싫었는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난 오늘 장사 끝나고 아버지 댁 갈 거야. 갑자기 왜? 생각할 게 있어서.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친정에 가서 우리 집 욕하려고? 저도 그날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욕먹을 일을 하지 않으면 돼. 남편은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병원에는 남편이 갔습니다. 오후 2시쯤 유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오빠가 엄마 병원 갔다면서요? 응. 엄마가 많이 화났어요. 그래. 언니가 조금만 참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저는 숟가락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유진아, 내가 보기엔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엄마가 때린 건 잘못했죠. 그런데 엄마 연세도 있고 성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아도 계속 병원은 모시고 가야 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럼 다음 병원은 내가 가. 유진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번은 힘들죠. 나도 매번 힘들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병원 일정은 너랑 오빠가 알아서 정해. 나는 빠질게. 언니,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응. 가족인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가족이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날 단체 손님 40명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주방은 전쟁터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계를 보며 병원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끝났을까? 약은 받았을까? 점심은 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장사를 마치고 친정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에 남은 멍을 한참 보셨습니다. 병원은? 재훈 씨가 갔어요. 그래. 아버지. 왜? 처음에는 제가 너무한가 싶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한 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작성했던 1억 2천만 원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네. 나는 당장 돈 다 내놓으라고 할 생각 없다. 아버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재훈이 책임까지 계속 막아주면 저 사람은 영원히 자기 몫을 안 한다. 저는 한참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집안을 깨라는 게 아니다. 내 못 아닌 걸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제 통장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남편 자동차 보험, 남편 휴대전화 요금 일부, 시어머니 생활비, 병원 갈 때마다 제가 결제하던 작은 비용들, 하나씩 적어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대신 내던 남편 자동차 보험과 개인 비용의 자동이체부터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인이 직접 내라고 문자도 보냈어요. 시어머니에게 보내던 생활비는 이미 끊었고 일주일에 2번 가져다 드리던 반찬도 더는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니
제가 대신하던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빼앗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주인이 책임하도록 돌려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너 어제 왜 안 왔어?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병원은 자녀분들과 다니세요. 자녀분들?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남처럼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제가 따님과 급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직도 물고 늘어져? 아니요. 인정하려고요. 뭘 인정해? 제가 유진이와 급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은 귀한 따님께 부탁하세요. 너 말 다 했어? 네. 오늘은 다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보다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병원 동행을 끊자 처음 며칠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곧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흘 뒤 평소처럼 문자가 왔습니다. 김치 떨어졌다. 올 때 한 통 가져와.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조금 다른 문자가 왔어요. 관리비 내는 날이다. 시어머니 집 관리비도 한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수입이 끊긴 뒤 자연스럽게 제가 부담하게 된 돈이었죠. 이번 달부터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관리비 고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집 관리비 왜 안 냈어? 내가 왜 내? 원래 당신이 냈잖아. 그게 내가 계속 내야 할 이유야? 남편이 인상을 썼습니다. 이제 와서 돈 가지고 이러지 마.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각자 책임을 나누자는 거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연금 받으시잖아.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럼 아들이 보태.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요즘 수입 없는 거 알잖아. 알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힘든 것도 알았잖아. 남편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다시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하고 병원비는 당신이랑 유진이가 상의해서 해결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진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하는 거야. 가족끼리 꼭 이렇게 계산해야 해? 계산 안 하고 산 사람이 나야. 그날 남편은 저녁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를 했겠죠. 어디 갔냐? 밥은 먹었냐? 술 많이 마시지 마라. 그런데 그날은 설거지를 하고 씻은 뒤 그대로 잤습니다. 며칠 뒤 유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언니, 엄마 약 봉투 어디 있어요? 무슨 약? 혈압약이랑 관절약이 섞여 있어서 모르겠어요. 식탁 서랍 안에 약 달력 있어.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적어놨어. 한참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 다음 예약 언제예요? 병원 수첩파. 그게 어디 있는데요? TV 옆 서랍. 유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야. 그럼요. 내가 그동안 다 해서 내가 몰랐던 거야. 언니, 지금 비꼬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는 거야.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시어머니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점심 손님이 한창일 때였어요. 미수가. 저는 국그릇을 내놓느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산대 앞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손님들 계세요.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시어머니는 주변을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주에 병원 또 있다. 유진이한테 말씀하세요. 걔는 재판 있단다.
재훈 씨한테 말씀하세요. 재훈이도 일 알아보러 다니잖아. 저도 일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너 계속 이럴 거야? 저는 계산대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12년 했으면 많이 했어요. 내가 내 시어머니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병원 한 번 못 따라와? 한 번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그때 단골인 박 할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자 씨,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 며느리만 자식인가? 식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박 할머니는 태연하게 국을 한 숟갈 뜨셨습니다. 가게 한복판에서 크게 말하니까 다 들리지.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방을 움켜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매출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내 가게에서까지 눈치를 보고 살았을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 화요일 저녁 영업을 조금 일찍 끝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게도 제 것이고 제 시간도 제 것이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대로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가족들 모여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당신 요즘 행동.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행동을 왜 가족회의까지 해? 엄마도 할 말 있고 유진이도 할 말 있대. 난 없어. 당신 안 오면 식당으로 다 간다는데? 손님들 앞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건 싫었습니다. 결국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야기해요. 그래. 엄마도 그날 언니 때린 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대요. 제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유진이 조금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과도 대리로 하는구나. 시어머니가 바로 소리쳤습니다. 됐다. 내가 너한테 친 게 그렇게 큰 죄냐? 역시 사과하려고 부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과 안 하셔도 돼요. 뭐? 대신 저도 예전처럼 안 할 겁니다.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미수가 서로 그만하자. 엄마 병원은 당신이 예전처럼 가고 생활비도 원래대로 보내. 대신 엄마도 앞으로 손 안 대겠다고 하면 되잖아. 저는 남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게 당신이 생각한 해결이야?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왜 현실적인 해결은 항상 내가 하는 건데? 남편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식당이 가까우니까 움직이기 편하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산 죄로 12년 했잖아. 가족끼리 그런 걸 계산하면 어떡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적어두던 장부였습니다. 그럼 계산하지 말까? 유진이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어머니 관리비, 병원비, 생활비, 생신비용. 내가 낸 것들. 시어머니가 버럭했습니다. 누가 너더러 내라고 했어? 재훈 씨 수입이 끊기니까 제가 냈죠. 부부 돈이 다 같은 돈이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훈 씨가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부부가 같이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저와 남편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돈?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야. 얼마인데?
저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1억 2천.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할 때 잠깐 빌렸어. 잠깐이 몇 년인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 다 받아내겠다는 거냐? 제가 받아내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 꺼내? 어머니가 부부 돈은 다 같은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제 돈으로 어머니 생활비 안 냅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안 갑니다. 재혼 씨 개인 비용도 제가 대신 안 냅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갈 건데?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뭐 하려고 있는 거야? 저는 일어나면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입니다. 병원 기사도 아니고 생활비 통장도 아니에요. 그날 밤 남편은 다시 식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가게 수입은 어떻게 할 건데? 무슨 뜻이야? 생활비는 같이 써야지. 필요한 공동 생활비는 낼 거야. 가게가 우리 부부가 같이 만든 건데 당신 마음대로 돈 막으면 안 되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게 건물이 누구 건지는 알고 말하는 거지? 남편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와? 당신이 먼저 가게를 우리 거라고 했잖아.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남편도 그 건물이 누구 명의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제가 끝까지 자기 몫까지 책임질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식당 건물 이야기를 꺼내자 바로 말을 돌렸습니다. 내가 건물 뺏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왜 가게 수입을 당신 돈처럼 말해? 부부니까. 부부였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 빚도 기다려줬어. 또 그 얘기야? 당신이 먼저 돈 얘기했잖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린 겁니다. 큰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내가 요즘 정자병원도 안 데려간다며? 네.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 끊으면 되니?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큰어머니, 어머니가 제가 병원 못 간다고 하니까 뺨을 때리셨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뺨을? 네. 정자가? 네. 큰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정자가 잘못했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짐작이 갔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병원도 안 따라오고 생활비도 끊었다고 했겠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재훈이 불러.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너랑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따졌습니다. 너 요즘 친척들한테 내가 너 때렸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물어보셔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저 때리신 건 집안 망신이 아니고 제가 말한 게 망신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너 장사 잘해서 돈 좀 번다고 우리 집 우습지? 예전 같았으면 아니라고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집을 우습게 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제 일을 우습게 보셨죠. 그 가게도 우리 재훈이가 있으니까 내가 한 거야. 저는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건물 누구 돈으로 샀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사돈이 조금 도와줬지. 조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서 제 이름으로 등기해 주셨어요. 부부가 살면서 내 거가 어디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려울 때 생활비 냈고, 어머니 병원도 다녔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사람 급을 나누셨잖아요.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 따님은 귀하고 식당 하는 며느리는 막대해도 된다고 하셨죠. 내가 화가 나서 한 말 가지고 저는 그 말 듣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각자 귀한 자식들이 자기 부모 책임지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응. 식당 건물 정말 언니 명의예요? 응.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오빠가 돈 보탠 건 없어요? 내부 수리할 때 조금 보탰어. 그런데 사업 시작하면서 그보다 더 가져갔고. 유진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오빠랑 언니가 같이 산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구나. 그럼 정말 언니 아버님이 사주신 거예요? 그래. 다음날 유진은 1억 2천만 원 이야기도 다시 물었습니다. 차용증도 있어요? 있어. 오빠가 쓴 거예요? 응. 유진은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유진이 처음으로 시어머니 병원에 하루 종일 동행했습니다. 검사가 3개나 잡혀 있던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 유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언니, 왜? 엄마 약 받는 데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요? 큰 병원은 그래. 아침 8시에 왔는데 아직도 주차장이에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실 옮겨 다니고 진료 기다리고 약 받고 엄마는 점심 못 먹었다고 화내고 주차 멀다고 뭐라고 하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잠시 뒤 유진이 물었습니다. 언니가 이런 걸 계속했어요? 12년. 혼자요? 대부분.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졌습니다. 한참 뒤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 몰랐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내가 안 힘들었다는 뜻은 아니야. 유진은 그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과 일을 하나씩 내려놓자 가족들 생활도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동차 보험료와 개인 비용을 더는 대신 내주지 않자 처음으로 자기 지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자동차 보험 납부 안내문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이거 이번 주까지 내야 한대. 그래서 당신이 원래 냈잖아. 이제 당신이 내. 남편이 한동안 안내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 지금 수입 없는 거 알잖아. 알아. 그래서 일을 알아보라는 거야. 당장 어디서 돈을 구해? 그동안 나는 어디서 구했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부터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재 납품회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메워주니까 급할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떼자 그제야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오자 남편과 유진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남편에게 전화해 따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다 못 내. 미숙이한테 내라고 해. 미숙이는 이제 안 낸대. 내가 남편인데 말 한마디 못해? 남편이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휴대전화를 제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 유진이랑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진짜 안 낼 거지? 응.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짧은 대답을 듣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일정도 달라졌습니다. 유진이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왔고 남편이 쉬는 날에는 남편이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불평했습니다. 엄마는 왜 진료를 이렇게 여러 과에 잡아놨어? 약국은 왜 병원 밖에 있어? 검사 끝나는 시간이 왜 매번 달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12년 동안 혼자 해결하던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언니, 커피 한 잔만 줄래요? 저는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유진이 한참 컵만 만지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니 때렸을 때 제가 바로 언니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 병원 일이 저한테 넘어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돈 보내고 좋은 병원 알아봐주면 효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찮은 일은 다 언니한테 맡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언니가 다시 해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유진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저한테도 화 많이 내요. 왜? 병원 날짜 안 된다고 하면 직장이 엄마보다 중요하냐고 해요.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나한테도 늘 그러셨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며칠 뒤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된 차용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훈아, 내가 지금 당장 1억 2천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돈 없을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어.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갚아야 할 돈을 미숙이가 벌어서 메워주고 내 엄마 생활까지 미숙이가 책임지게 하면 너는 언제 내 몫을 할 거냐?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러 아니어도 결과는 같아. 아버지가 차용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가 이래서 내 이름으로 갚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편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내 딸이 내 엄마한테 맞았는데도 내가 미숙이 탓을 했다더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일 아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한테 해야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결국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아직 모르네. 뭘?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무슨 기회? 당장 돈 다 내놓으라고 안 하잖아. 직접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하시잖아.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기회 많이 줬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엄마한테 맞은 내 얼굴 보고도 내 편을 안 들었을 때 우리 부부는 많이 무너졌어. 남편이 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그럼 뭘 원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당신이 남편 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남편 없는 사람처럼 살 거야. 집에 도착한 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12년 동안 제 가방에서 빠진 적이 없던 열쇠였어요. 남편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당신이 가져. 왜? 이제 어머니 집은 당신이 드나들어. 남편은 작은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집에 무슨 반찬이 있는지,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제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습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수요일이면 어머니 약 떨어질 때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금요일이면 냉장고 반찬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몸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까지만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식당 문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영업 종료. 순자 언니가 그 종이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웬일이냐? 죽어도 가게 문 안 닫던 사람이. 나도 좀 살아보려고. 잘 생각했다. 첫 화요일에는 친정아버지와 근처 바닷가에 갔습니다. 거창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바닷길을 1시간 정도 걸었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가게 걱정 안 되냐? 조금은 되죠. 그런데도 왔네?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하루 없다고 망할 가게였으면 20해 못 버텼겠죠.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장사하는 사람 말 같네. 예전에는 하루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도 제가 가야 하고, 가게도 제가 지켜야 하고, 남편 돈이 부족하면 제가 채워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놓자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직원들과 잘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일을 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에게 병원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주니까 굳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식당 앞에 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안으로 들어와 저를 부르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자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자. 저는 길가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손가방 끝만 만졌습니다. 유진이가 다음 달부터 큰 재판이 있어서 자주 못 내려온단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도 요즘 일 나가고.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가라였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참 있다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병원 같이 가달라는 말 하려고 온 건 아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널 때린 건 잘못했다. 2달이 지나서야 처음 들은 사과였습니다. 내가 말대꾸해서 화난 것도 맞고 내가 우리 유진이 잘났다고 생각한 것도 맞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들이랑 병원 다녀보니까 알겠더라. 뭐요? 병원 한번 다녀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검사 있는 날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걸리고 약 타는 것도 기다려야 하고 내가 아프니까 짜증도 많이 냈더구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뺨을 맞았던 순간도 기억났고 우리 딸은 너랑 급이 달라. 그 말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직접 말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예전처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필요하면 가끔 얼굴은 뵐게요. 시간 맞으면 병원도 한두 번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됐네.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병원 일정 다 챙기고 생활비 내고 반찬 갖다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병원과 생활비는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책임지세요. 그래도 내가 며느리인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에 든 얼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재우는 지인 소개로 자재 납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직장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첫 월급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100만 원 보냈어. 그래. 앞으로 매달 그렇게 갚으려고. 저는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당신 예전 같았으면 잘했다고 했을 텐데. 저도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대신 갚았을지도 모르지. 남편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기대고 살았나 봐. 저는 바로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겠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주말이면 남편이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 몇 번은 돌아올 때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엄마 병원 한 번 가면 왜 이렇게 하루가 다 가냐? 나도 그랬어. 시장까지 꼭 같이 가야 하고 약국도 들러야 하고. 나도 했어. 어느 날 남편이 신발을 벗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걸 12년 했구나. 저는 대답 대신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그 말이 사과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처음으로 제가 해온 일을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예전으로 돌린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통장은 따로 관리했습니다. 식당 수입도 제가 직접 관리했어요. 가게 건물 역시 계속 제 명의로 지켰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공동생활비는 같이 냈지만 남편 개인 비용까지 대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유진과 함께 밖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을 겁니다. 그날은 식당에 앉아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될 걸 돈 아깝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저도 남이 해준 밥 먹으려고요. 유진이 먼저 웃었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언니도 오늘은 손님이에요. 저는 잠깐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오기 힘든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내 아버지랑 어디 간다며? 네. 온천 다녀오려고요. 가게는? 하루 쉽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놀란 얼굴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갔다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20회 동안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어쩌면 그런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루 쉬어도 된다.
내가 내 시간을 써도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허락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 식당에서 일합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무조건 버티지 않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시장도 가고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바람도 쐬러 갑니다. 시어머니 병원에 아주 가끔 같이 가는 날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제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되고 제 마음이 허락할 때 하는 도움입니다. 그 차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지키려면 제가 더 참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계속 참아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자리를 되찾자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찾았고 유지는 딸의 몫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뒤늦게나마 며느리의 도움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를 때리며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너랑 급이 달라. 이제 저는 그 말에 화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급을 직업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밥을 팝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며 제 자식들을 키웠고 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그 돈과 시간으로 제 남은 삶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미숙 씨가 마지막에 되찾은 건 식당이나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얼마나 해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자리였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1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여러 가정을 만나며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가족 사이에서 차마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가까이에서 들어왔습니다. 참는 것만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말로 꺼내고 내 몫이 아닌 책임을 내려놓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미숙 씨처럼 그날부터 선을 그으셨을까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마음속 이야기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